상관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는데요. 또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끝까지 내지 않았던 추징금은 아직도 1,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 앞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전두환 씨. 국민들이 이런 불행한 역사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진실규명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5월 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김영훈 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아마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늘 한 9시 좀 넘긴 시간부터 언론에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국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지병을 알아온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걸로 알려졌고요.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관서에 신고가 됐고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한국일보가 연희동 집 앞을 이렇게 산책하듯이 뒷짐짓고 걷는 전두환 씨 모습 단독으로 촬영해서 보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큰 화제가 됐고 굉장히 정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은 이제 몇 개월 만에 사망하는 이런 일도 이어졌는데요. 청와대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청와대는 오늘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면서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경우 현재로서는 이 청와대가 실무진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도 역시 없다고 이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과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때는 추모 브리핑 이란 이름으로 이 청와대 논평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 이런 제목으로 발표되는 등 이 노 전 이 양자의 이 사망 사태에 대해서 네. 이 청와대 측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노태우 씨 사망했을 때 그때 청와대가 전두환 씨가 만약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이철희 네. 정무수석이 받았던 걸로 서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국가장에 반대한다. 그리고 조문을 가거나 조화를 보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사망에 대해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따라서 국가장이 안 된다.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면서 국립묘지 안장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전 씨 사망
직후에 이 네. 공식 SNS 계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또 애도를 표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가 각각 전두환 씨 이렇게 표현을 고치고 애도 표현은 삭제하는 등 게시물을 수정했고 이후에 게시물 자체를 SNS에 삭제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명의의 그 이준석 대표가 SNS에 본인 입장 비슷하게 짧게 올렸는데요. 네. 이 대표는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당을 대표해서 조언은 보내도록 하겠다. 또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와는 과오에 대해 다른 자세를 보여왔다고 이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조문 의사를 밝혔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SNS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좀 길게 밝혔는데요. 예. 흔쾌히 애도하기 어렵다. 또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 공소시효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전직 대통령 이전에 한 자연인의 죽음 앞에 선뜻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건 현대사에 그가 들이운 그늘이 그만큼 크고 짙기 때문이라면서 전 씨는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 시민을 살상하며 권력을 찬탈한 내란 학살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고요. 이 전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의 위로 말씀을 드린다.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히면서 네. 언제 갈진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처음엔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 약 3시간 후 이 이양수 후보 수석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조문과 관련해 윤 후보는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그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그래도 광주 가서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윤 후보가 그 당내 경선 때 경쟁했던 후보들을 모아서 오늘 오찬을 같이 하는 자리를 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후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그 당시 경선 후보들한테 물어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그 건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할 거면 왜 초기에 그런 입장을 밝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우리 심상정, 안철수 두 대선 후보도 입장을 냈죠.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두환 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하면서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 시민들과 국민 몫이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심 후보는 전두환 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정말 끝났는지 이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그렇기에 그늘에 가려진 진실들을 발굴하고 책임자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인의 역사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국민께 사과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스스로 굴곡진 삶을 풀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그 전북도청에서 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관련 이제 행사 그 정부 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 같다는 이제 그 뉘앙스를 시사를 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그 국가장 무렵에 기준을 몇 가지 못 박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 전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장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말끝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유족이 가족장을 원한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제 김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아마 국가장을 아마 하지 않고 이제 가족장으로 치러지지 않겠나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도 전두환 씨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보훈처는 오늘 그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대해서 국립묘지법 5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두환 씨의 경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지금 그 안장 불가 사유입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뭐 노태우 씨 사망했을 때도 논란이 좀 됐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건 법으로 딱 명문화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국가장 여부는 좀 다르잖아요. 이걸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립묘지법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만 법문만을 놓고 봤을 때 이를테면 그 내란죄 등을 선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사면 복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명확했고요. 국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네. 이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긴 했는데 이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이 일관된 건데 네. 국가장 그러니까 뭐 과거엔 국장 국민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뀐 법률에 따라서 국가장으로 통합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법 2조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을 치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법 1조에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뭐 공훈을 남겼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다는 이제 법의 그 목적 요건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국가장을 치르면서 다만 비판 여론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 분향소는 차리지 않고 뭐 지자체도 조계 개항을 독려하지 않는 등 약간 이런 좀 뭐랄까요 좀 혼합된 어떤 그런 그 태도를 그런 이제 국가장을 도입을 해가지고 치렀는데요. 네네.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국회 일각에서는 이제 국가장법 아예 개정 법률안이 제출이 돼 있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이제 행안위 법원심사 소위에 이 민주당 조호섭 의원, 광주가 지역구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이 법은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등 뭐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뭐 살인 뇌물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제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지금 법안이 오늘 원래 상정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전두환 씨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그 국가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네. 오늘 뭐 당장 이제 급하게 처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뭐 지금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도 있고 뭐 뇌물죄 등을 비롯해서 뭐 지금 유죄 실형 선고받고 형기를 살고 있는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또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하여튼 좀 정리가 필요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추징을 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우선 자녀들에 대한 추징은 사실 현행 법상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은 지금 전체 2,205억 원인데 이 가운데 검찰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환수한 재산이 1,24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환수율은 57% 정도고 지금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이 남은 건데요. 네. 이 현재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제 미납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 유산과 함께 이제 채무나 채무 같은 것은 유산과 함께 이제 상속이 돼서 상속권자가 이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네. 벌금 또는 추징금 같은 것은 이제 법무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에 따라서 납부 의무자가 사망을 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다만 형사소송법이 이제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사망한 경우에도 산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추가 환수 가능성 등의 여부에 대해서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가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전두환 씨가 제3자 명의로 돌린 차명재산 등에 대한 환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그것도 혹시 공소기각으로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이제 형법상 말하자면 형법이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저지른 잘못
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을 형사적으로 이제 추단해서 처벌하기 위한 네. 것인데 당연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고 조비오 신부님 관련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소송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펴내서 회고록에서 이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같이 있기 때문에 민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배상 의무가 상속자에게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국민의힘 선대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체계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려하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급반전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오늘 아침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고 네. 오늘 하루에만도 좀 여러 차례 엇갈리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한 9시경에 이제 광화문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오늘부터 내 일상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취재진도 상당히 놀라서 일상 회귀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네. 그럼 선대위엔 합류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 이렇게 묻자 나한테 구차하게 선거에 대해서 묻지 말라. 또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등과 그 주말 새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윤 후보가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이 양측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합의했다는 말은 이제 윤 후보 측의 일방적인 해석일 수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합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김 전 위원장의 내심은 좀 달랐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그 이후에도 오늘 기자들과 한 총 4차례, 그러니까 출근길을 포함해서 4차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한 번, 네.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한 번, 들어오면서 한 번, 퇴근하면서 한 번 이렇게 4번 만났는데 네네. 그때마다 그 어조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서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는 뭐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찾아오면 피할 건 없다. 네. 그래서 혹시 좀 어떤 타결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는 그러면 새로운 인선안이 있으면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네. 지금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확실한 것이 있다면 지금 윤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실망감 그리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그냥 요 정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퇴근할 때 메시지를 제가 들으니까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 3일 내로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제 한 측근이 저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원래 말은 좀 툭툭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후에 윤 후보와 또 어떤 추가적인 조율이 가능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반응을 보면 이제 다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부르다가 그 양반이라고 했다가 이제 아예 박사라고 불러요. 그거는 좀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 면전에서 가장 존대를 할 때 우리 김 박사님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윤 후보의 입장도 오늘 아침이랑 점심 때가 약간 달라진 뉘앙스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제 최고위 때는 이제 당 지도부와 회동을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걸로 알려졌고 네. 오늘 아침에 한 방송사 주최 이제 포럼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전하니까 그 양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나한테 묻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상당히 불쾌감을 표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선 후보들과의 오찬 그 직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김종인 박사께서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상에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추가 질문이 나오니까 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니 뭐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아침보다는 점심 때 제가 듣기에는 뉘앙스가 조금 누그러진 거는 같았습니다. 네. 근데 뭐 김 전 위원장이 이렇게 뭐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는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맞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는 배경 거기에는 지금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재원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비서실장 임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 의원이 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장제원 의원이 오늘 그 SNS에 오늘 후보 곁을 떠나겠다면서 제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모두 제 부덕의 소치다. 제가 공간을 열겠다. 후보님 마음껏 인재를 등용하시고 원톱이 되셔서 정권을 행사하시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병준 위원장 외에도 이 장 의원 등 다선 중진들의 전면 배치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장 의원의 백의종군 선언이 어떤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 간에 어떤 좀 타협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다만 점심을 먹고 들어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장 의원이 윤 후보를 떠나든 말든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역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장제원 의원 또는 이제 중진들의 선대위원장 배치 문제보다는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의 뭐랄까요 양보를 요구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선대위 문제 제대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 나서서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당 대표일 텐데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 대표로서 봉합 노력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고래 싸움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한다. 어제 윤 후보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등 사실 뭐 별로 중재는 좀 큰 열의를 보이지 네. 않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제 뭐 윤 후보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든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이를테면 말리거나 중재한다고 해서 그걸 좀 곱게 들을 그런 그 성격들은 뭐 아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해석도 있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양자 간에 그 중간에 메신저를 통한 또는 뭐 전화 등을 통한 직간접 소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상황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에 처음으로 대선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재정과 지방, 민간재원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 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등을 투입해서 민간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후보는 오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5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그리고 교육 체계도 혁신해서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데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에게 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 후보의 답변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 절망의 원인이 성장률 정체라면서 현재의 전환적 상황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국제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였다고 이 후보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즉 이 디지털 공약 같은 경우 대전환에 맞춘 우리의 성장 전략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 생소하고 첨단 분야의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 앞에 맞닥뜨린 당장의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선대위 개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잘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1일에 뭐 김두관 의원 또 이광재 의원 등 이제 중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이후에 지금 한 2, 3일 정도 뭐 다른 의원들의 어떤 공개적인 사의 표명 없는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외부 인사 영입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특히 뭐 내일 이제 청년 선대위원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지금 그 발표가 예정됐거나 이런 인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으로는 힘겨루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국세청이 어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지금 종부세 폭탄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이 좀 과장됐다, 부풀려졌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SNS에서 26억 원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 차세금보다 작다면서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시켰다.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오기영 의원도 종부세 폭탄의 단골로 등장하는 게 강남 은퇴자 사례인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하면서 현행 종부세 정책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 은퇴자에겐 최대 80%까지 세금을 경감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이게 부동산 민심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한 여권 인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현 정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지난 재보선 역시 부동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이 유력하지 않느냐 하면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죠. 종부세발 세금 쓰나미가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여론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대재앙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가 이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이 종부세를 내는 그 담세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좀 말하자면 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좀 호재다 이런 판단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그 계속 아마 정치권에서 논란을 좀 벌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요소수 수급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했네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 현재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관가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요소수 사태 외에도 일본의 경제보복, 코로나 사태 등 신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정보를 좀 수집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김부겸 총리도 초반 대응이 아니랬다. 뭐 이런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런 일은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과 관련해 끝내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건데요. 5월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며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김용훈 회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전두환 씨 사망 소식 접하시고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희는 허탈과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대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서 5.18 희생자 유족들의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우리 유가족 어머님들이나 참 너무나 뻔뻔하고 그런 독재자가 없다는 것을 분노를 느끼고 있죠. 아무 사과도 한 자리 않고 그렇고 말없이 죽음을 참회의 기회를 그렇고 많이 줬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어머님들은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씨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오히려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좀 보이면서 전두환 씨가 생전에 5.18 피해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발포 명령은 한 적이 없는 만큼 책임도 없다.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네. 그 전두환이가 그 해고록에 자기가 할 때 사과를 여러 번 했다. 그런 민정기가 수석이 네. 비서관이 말하는 그 전두환이가 한 번이라도 사과했습니까? 지내서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지. 저희들이 그때 그 사과를 했으면 진정으로 5.18 영웅들 또 5.18 관계자 또 광주 시민 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했다. 그건 진정한 사과가 나야죠. 그건 자기들의 일부 가치도 없이 변명만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회고록이 3년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두환 씨는 뭐 지금 사망한 상태니까 입장을 뭐 지금 유언으로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순자 씨나 그 자녀들이라도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순자 아버지랑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것은 누가 되더라도 너무 명명한 말이고요. 또 진정으로 전두환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자식들이라도 이런 회개를 느끼고 영원히 아버지가 살인마 전두환이랑 낙인 지켜야 되겠습니까? 역사에 자제들이라도 써가지고 추구라도 반성을 하고 아버지의 어떤 뭐는 조금이라도 명예를 좀 올바르게 해주고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면 추구라도 아버지가 영원히 역사에 살인마 전두환이나 그런 명예를 지르지 말고 자식들 알아서 좀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죠. 자녀들이라도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전두환 씨 장례는 아마 뭐 지난번에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이번에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비서지 막사도 노태우 씨는 전부 다 자제분들이라도 진정성은 못 느꼈지만은 5.18 국민연주 와가지고 몇 번 와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영령들이고 무릎도 꿇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국가장 할 때도 정부에 크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두환이는 아예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전두환이 보다시피 왜 그래 발표 명령 나는 그거 무관해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였어요? 전두환이었지. 네. 그거랑은 차이점이 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날 것 같다. 재판이 그냥 종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형사소송과 별도로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하고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던가요? 네, 지금 성사 재판은 당사자 조회 때문에 기각이 될 때예요. 네. 근데 이제 민사는 자식들한테나 배우자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상계 단체와 또 조비오 신부님 유가족들하고 네.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민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이미 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후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요. 한계는 느끼겠지만요. 네. 모든 저희들의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주기차게 추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이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5.18 진상규명이 그동안에 제대로 됐더라면 사실 전두환 씨가 저렇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저희들의 미비한 점은 좀 많은데요. 네. 조사특에서도 정부 차원이나 그랬으면 전두환이가 죽기 전에 좀 어떤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두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제일 저희가 항시 주장한 것은 조사특위하고도 안매장 건이거든요. 이 안매장 건을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온지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예상은 전두환이가 살았을 때는 거의 하수인이나 그 당시에 군인들이 공수부대나 이런
좀 네. 어떻게 보면 고위 어떤 말로 영광급이나 예, 같이 사람들 쿠데타했던 네 군부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 더 양심 고백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양심 고백을 일부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아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안매장돼서 어딘가에 지금 계실 그분들을 좀 빨리 찾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확실히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죠. 지금 그 양심 고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뭐 발포를 했다고 하는 일반 그 뭐 병사라든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에 그 군인들 지휘했던 뭐 예를 들면 장군급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직 자기 책임 인정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조직이란 것이 의료서 뭉쳐진 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좀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도 네. 양심 고백하고 비밀 보장을 해주고 양심 고백을 해가지고 네. 뭐 어떤 발표 명령을 어떻게 했다. 지금도 대충은 다 나와 있잖아요. 발표 명령은 본인들만 안 했다고 그렇지. 네. 일지 같은 거를 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양심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헌법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헌법 정신에 명시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5.18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항쟁 기간에 80만 원 이상 그 당시에는 광주 시민들이 어떤 뭐 악탈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네. 완전 비폭력이었고 그런 부분이 헌법 전문에 명시해갖고 후세에 기린 이 교육을 받은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요구한 거죠. 국회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김영훈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주목받은 이슈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를 좀 보면은 네. 지난주랑 그 주제는 비슷한데 주제에서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네. 이번 주에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주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주간의 흐름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재밌는 게 뭔가 경제나 정치 관련 키워드가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경제 정치보다는 좀 사회나 생활 아니면은 뭐 환경 이런 키워드들이 최근에 좀 자리 잡고 있는 좀 재밌는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진 건가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적인 좀 뜨거운 이벤트들이 좀 끝나고 약간의 조금은 잠잠한 이런 타이밍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만큼 좀 급변하는 또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1위 주제가 환경 주제예요. 이게 미세먼지 그리고 한파 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18일부터 해서 북서풍 타고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모그란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연 뭐 이런 그 대기 상태를 본 것도 참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SNS 상에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안 돌리는지 기본적으로 한동안 공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았는데 네. 또 요즘에 다시 이렇게 되니까는 아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집에 왔더니 눈이 따끔따끔해가지고 아 이거 안 좋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원래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이 좀 잦았다고 그래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경과학원이 2019년에 발표했었던 한중일 3국의 동북아시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 요약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51%는 국내인데요. 32%가 중국, 그러니까 2%가 일본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 커지는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석탄 사용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호주와의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력 대란이니까 어떻게 뭐 석탄이라도 떼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특히나 이번 겨울은 더욱더 미세먼지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쨌든 코로나의 미세먼지까지 있어서 올겨울에 좀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또 오늘 보면은 또 그렇게 그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파가 참 엄청 추운데 또 네.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파라는 키워드가 어제 오늘은 좀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밀어낸 북서쪽에서 밀려온 강력한 한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진 거에 건강 관리는 좀 세심하게 주의를 필요하지만 어쨌든 공기는 다시 깨끗해져서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SNS상에서 한 가지 아쉬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 원래 좀 눈이 좀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리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제 좀 큰 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정도로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시간당 1, 2cm 이상의 한방눈 올 거다 뭐 이랬다가 눈이 안 오니까 생활이 불편한 게 이제 눈 오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뭔가 괜시리 설렜다가 약간 좀 아쉽네 뭐 이런 식의 SNS 글들도 많았고요. 어쨌든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는데 좀 추워지는 것 같으니까 겨울 만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마음에 기상이 같이 맞춰주기가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2위는 이제 사회 분야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눈에 보였어요. 첫 번째는 등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등교는 이제 전면 등교가 시작된 것이죠. 예. 2년 만이죠. 거의 4학기 만에 이제 초중고의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SNS상에서는 좀 아슬아슬한 방역 상황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겨울 방학까지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거 그 무리하는 거 좀 안 좋지 않느냐, 뭐 새 학기부터 시행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하루라도 더 많이 학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좀 전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가족이 확진이 됐어도 이제 등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예방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자라도 등교를 이제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명만 그래도 아예 뭐 못 오게 하고 이랬다가 갑자기 위드 코로나 됐다고 이렇게 갑자기 풀어주면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상당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SNS상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네, 있었죠. 그쵸. 수능이 이제, 빠지면 안 되죠. 네, 관련 키워드 체감 그리고 난이도라는 키워드. 네. 이게 뭐 처음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었다고 했다가 실제로 시험 본 친구들이 너무 어려웠다, 뭐 불수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통합형 수능 이의 신청이 100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댓글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야, 코로나 세상이는데 잘 공부해서 수능 본 것만으로 대단하다. 이런 의견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시험 끝까지 해낸 당신들이 최고다. 뭐 이런 식의 좀 독려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건 좀 훈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진짜 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럼요. 고생했잖아요. 정말 시험을 봤다는 것까지만 해도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여담이지만 저 박사과정 내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하다가 이제 논문 쓸 때가 되니까 저희 위에 선배님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심사도 원격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금 쉽게 통과해 주시겠다 이랬는데 막상 저희는 이제 수업은 원격으로 다 듣고 이제
논문은 이제 교수님께 혼나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멘붕이 오고 있는 시즌입니다. 중고등학생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박사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한 학기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뭐죠? 네, 이제 3위 주제는 생활 주제인데요. 이거 좀 재밌어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날씨가 급 추워지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관 키워드가 뭐 관리, 오늘, 사용, 하루 중요하다, 뭐 면역력, 비염, 뇌치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의 건강을 잘 관리하자, 뭐 이런 좀 키워드들이 나왔고요. 재밌는 게 이제 영상 2개가 좀 화제가 됐는데 네. 하나는 예전에 뉴스를 모아놓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겨울에 과일 있잖아요. 네. 천연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과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네. 뭐 TMI일 수도 있지만 좀 재밌어서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일단은 그 딸기를 싱싱하게 보관하는 거 이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씻지 않고 보관하면 오래 간다고 그래요. 네. 이게 딸기가 물 묻으면 빨리 상해서 씻지 말고 종이행주에 딸기 보관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게 혹시 귤 이렇게 까서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흰색 그 실 같은 거 그거 같이 드세요? 저는 그냥 뭐 껍질만 까서 그냥 먹어요. 네, 그거 이렇게 떼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섬유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실 하얀 섬유질 귤락이라는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자체 식이섬유나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고 피로 해소나 고혈압 효과까지 있다고 그래서 꼭 이거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주물르면 달콤해진다. 네, 말랑말랑해지면서. 네, 이거 진짜냐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네. 실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귤을요 주무르면요 예. 식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에틸렌 성분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과일이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예.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가스 같은 게 나오는데 예. 이게 과일이 잘 숙성되게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무르게 되면 실제로 그 숙성이 유지가 되고 유도가 돼서 당도가 20%까지 실제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물르면 달겠지가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이게 좀 있는 거라고 하고요. 예. 또 체온에 이제 우리가 귤을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손에 잡고 있다도 먹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더 달게 느껴진다고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귤을 또 몰랐는데 구우면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얇게 잘라서 팬에 구우면 단맛도 강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와서 재밌었고요. 지금 그 아까 딸기 말씀하셨는데 네. 겨울 딸기는 이 해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드셔도 괜찮다 합니다. 네, 저 그래서- 농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흐르는 물에 재빨리 씻어야 이제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영양소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영상 하나인데요. 이 건강과 관련돼서 1000m 상공의 비행기 소리를 듣는 ASMR이 이번 주에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비행기 못 타가지고 좀 그거라도 들으면서 비행기 타는 기분 네. 느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들어봤는데 네. 잠이 좀 솔솔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마치 여기에 있는 내용이 1등석에서 푹 주무세요 이런 키워드인데요. ASMR처럼 비행기 네. 슉 소리가 나니까 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 유도 영상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만 타가지고 1등석을 좀 타봐야 되는데. 1등석 소리라도 좀 들어봐야죠. 네. 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일단 4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4위는 과학 분야인데요. 지스타라는 키워드예요. 지스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네, 들어봤는데. 이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G스타라고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에서 계속 부산에서 하는 그 게임 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오프라인을 못 했는데 네. 올해 이제 2021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참관객 자체가 28,000명 정도 됐고 예. 과거에 한 24만 명에 비해서 10분의 1이긴 하지만 이게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티켓이 하루 6,000장이었는데 어떤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10배 가까운 웃돈이 붙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네. 주요 게임들에 대한 여러 곳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다시 즐기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뭐 NFT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G스타가 이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NFT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게임하고 연동된 키워드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뉴스 보시면 게임을 통해서 돈 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이긴 한데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통해서 어떤 NFT 같은 거를 이제 얻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현금화하는 이런 플레이 투 어니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들이 생기고 있는데 게임사 쪽에서 또 새로운 먹거리로 이것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NFT, 네. NFT 이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문화 부분인데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악기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베네수엘라의 기적의 오케스트라가 좀 기네스북에 올라가면서 나온 키워드예요. 네. 총 한 연주자 12,000명이 다 같이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연주한 것인데요. 5분 이상 연주 조건을 적용했을 때 8,573명이 공식 연주 인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요.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출신의 합주자들인데요. 유명하죠. 네, 그 엘 시스테마가 이제 시스템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빈곤층 어린이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기네스북을 해낸 것이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넷플릭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또 영화가 이제 드라마가 공개 직후에 또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1등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한류의 지금 컨텐츠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빨리 1등에 올라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흥미로운 거는 제2의 오징어 게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예. KBS에서 하고 있는 연모라고 하는 드라마 네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8위에 랭킹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가 지금 1위, 2위, 8위 넷플릭스 전체 랭킹에서. 아니 이렇게 넷플릭스를 목에 설리는데 한국 콘텐츠가 네. 이용요금을 좀 깎아줘도 모자란데 이용요금 그러니까요.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올렸습니다. 14,0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린다고 하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망사용료 내면 조금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태업을 해야 되나? 우리 콘텐츠는 당분간 안 줄 겁니다. 이렇게 좀 하면 안 좀 되나? 비싸게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더 비싸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밤탈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기 서해안과 충청, 전라권에 약하게 비나 눈이